네, 그럼 이어서 기타 문화의 첫 번째 역사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파트는 고려 전기와 무신정변 이후인 고려 후기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전기의 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에서 조선 왕조 실록이 편찬되었듯이 고려에서도 건국처부터 고려 왕조 실록이 편찬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란의 침입으로 이러한 실록 등이 불에 타 없어지게 되니까 고려 전기 7명의 왕 태해 정광, 경성, 목종에 관한 역사서인 7대 실록이 편찬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 이 7대 실록은 현재는 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볼 역사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1135년에 발생을 했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즉 묘청의 난을 진압을 했던 개경 세력인 김부식 등이 고려의 왕이었던 인종의 명령을 받아 1145년에 편찬이 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등에 관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이 삼국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삼국사기가 어떠한 사관에 따라서 어떠한 구성 방식으로 편찬이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편찬이 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뜻을 알아볼 건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이해용으로만 듣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관에는 대략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부식이 공자가 편찬했던 논어에 있는 어떤 말을 인용하게 되는데 논어에서는 군자 불어 괴력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군자, 즉 성인은 다음을 말하지 않았다. 어떤 걸 말하지 않았는가? 바로 괴이하고 난잡하고 귀신에 관한 내용은 군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바로 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동물이 말을 한다든지 신이 등장한다든지 귀신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일들만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무징불신의 원칙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 역사적 사실은 믿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수리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하되 없는 사실을 지어서 서술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유교적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역사적 내용만 담겨져 있는 방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관에 따라서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국사기는 기전체 구성 방식으로 편찬이 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기전체가 뭔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에 있는 내용들을 지우고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기전체는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고 한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적용이 된 역사 저술 방식,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전체는 봉기, 세가, 열전, 지, 표에 따라 그 내용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전체 역사 구성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면 봉기는 황제 또는 왕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파트라고 할 수 있고, 세가는 제후의 역사, 열전은 황제 또는 왕 또는 제후를 제외한 인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열전, 지는 제도와 문물, 표는 연표를 정리한 그런 내용 구성 방식이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제의 역사, 제후의 역사, 열전, 지표 이렇게 시리즈별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기전체라고 할 수 있고, 봉기의 기자,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삼국사기도 이 기전체의 역사 서술 방식에 따라서 편찬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후가 없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는 세가를 제외한 봉기, 열전, 지,
표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로 들어서 어떤 왕이 어떤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봉기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고, 열전에도 그 인물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열전에도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또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에 따라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방대한 양의 그런 역사 저술 방식이 기전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양적으로 추가를 봤을 때 편년체 역사 구성 방식이 있거든요. 이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저술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은 바로 기사 본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사 본말체는 기사, 즉 사건 중심으로 임진왜란의 역사, 갑신정변의 역사, 갑오기역의 역사, 이렇게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저술한 게 기사 본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전체로 역사를 저술한 역사서가 바로 삼국사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 전기의 역사서를 봤다면 이제 고려 후기에 편찬이 된 역사서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와는 다른 흐름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서들이 편찬되게 된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무신정변입니다. 무신들이 문신들을 죽이고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가 혼란된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혼란을 좀 잠재우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몽골의 침입 그리고 원간석기 이후 우리 고려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상실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우리는 정말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주성을 부각하기 위해 이러한 역사서들이 편찬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정변, 즉 무신집권기 때, 무신정권기 때에 편찬이 된 동명왕편인데요. 이 역사서는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명왕이라고 하면 추모왕, 즉 고구려를 처음 건국한 시조인 주몽에 관해서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동명편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간석기 때 편찬이 된 상국유사와 제왕운기 사락인데요. 이 상국유사는 1년 스님이 저술을 했고, 제왕운기는 이승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국유사는 바로 이 유사, 그 뜻을 풀이보면 남겨진 이야기, 더 깊게 들어가면 버려진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상국유사라고 했었거든요. 아까 고려전기에 김부식이 불어괴령난신이라 해서 정말 괴이하고 남잡하고 이런 귀신같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내용들은 다 빼버렸기 때문에 1년이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들을 담은 역사서가 바로 이 삼국유사, 바로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했다는 것이 삼국유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제왕운기는 상권에서는 중국사, 하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책의 의의를 보면 바로 고조선의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신라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 나는 신라 이후에 고구려 후에 이런 식으로 서로 분열된 조금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단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 시조를 설정함으로써 삼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자주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원간석기 때의 삼국유사 제왕운기에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원간석기 때의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저술했는데요. 이 사략에도 마찬가지 어떤 사관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사관이 바로 성리학적 유교사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리학은 그 전에 설명했지만 이와 기로 나누어서 우주 만물의 형성, 운행 원리와 인간의 신성을 봤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선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순수한 선, 이가 바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의명분이다. 이에 따라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한 역사서가 이 사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사관이 담겨지는 것이 성리학적 유교사관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 후기의 역사서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 도교와 풍수 지리설 마지막 이 부분을 배워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교인데요. 도교에서는 신선사상, 그리고 불로장생, 구복신앙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나라의 안녕, 그리고 왕실의 번영을 기원을 했고요. 또 개경에는 도교 사원이 건립을 하고 행사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팔관회 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례와 같이 도교 행사도 고려에서 자주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인데요. 풍수지리설은 신라 하대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고려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풍수지리설은 도참 사상과 결합이 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도참 사상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쳐보고 예언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여기다가 설치하고 세우면 우리 집안이 잘 나간다. 또 조상의 무덤을 여기에다 옮기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라든지 이렇게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쳐보는 도참 사상과 결합이 된 고려의 풍수지리라 할 수 있고, 또 고려에는 서경길지설, 서경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대두되게 되거든요. 풍수지리에 따라서. 이에 따라 북진정책, 고려 태조왕국부터 북쪽으로 나아가는 북진정책이 펼쳐지기도 했고, 또 묘청이 서경천도운동에 이 서경길지설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양명당설, 즉 남경길지설이 또 고려에도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서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한양이 남쪽의 수도 남경으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종교와 사상 두 번째, 역사서와 도교, 풍수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역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